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SG증권 발로 주가 폭락이 있었던 8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는 과연 이 8개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피한다고 하면 어느 쯤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라드견 대표가 이제 검찰에 체포돼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고 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프로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한 50분짜리로 이렇게 다루셨던데 내용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잘 조사해서 내용들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들은 과연 이 8개 기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무엇이었고 왜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뭔가를 찾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 폭락한 기업들 중에서 또 재가치를 찾아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8개 기업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의 차트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기업은 이제 삼천리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주가가 이게 1년 동안에, 최근 1년 동안의 일봉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 1년 전에 5월달 초에 11만원대. 그 전부터 이제 사실상은 계속 사가지고 조금씩 이제 상승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1년 단위로 끌어서 봤을 때도 벌써 11만원에서 52만원대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5배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주식인 거죠. 그럼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도 아닌데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요 기업들이 이제 8개 기업이 이제 SG증권에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한가가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슈가 됐고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다 보니 이제 라드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나 어떤 매매 내역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잡히다 보니까 검찰 수사까지 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해서 떨어지는 게 쭉 빠지고 그 다음날 우리 점 하한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초가가 하한가고 종가도 하한가고 거래량도 거의 없는 그 다음에 하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을 때 이때 이제 겨우 이제 거래량이 풀렸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요 즈음에 한 50만 원쯤에 매수하셨던 분이 있다면 처음으로 매수하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하루 아침에 15만 원, 13만 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한 70%가 날아갔는데 여기에 만약에 레버리지를 조금만 쓰셨다 하더라도 원금은 물론이고 반대 매매와 관련된 이제 마이너스 이런 손실들도 본인이 증권사에 더 메꿔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점검하고 좀 이렇게 유의하면 좋을지 좀 한번 같이 과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정말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운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한번 올리고, 조정받고 물리고, 조정받고 올리고, 조정받고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이 밑에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시킨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단기간에 급등하면,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하든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을 텐데, 이렇게 쭉 올렸다가, 또 한동안은 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올렸다가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런 데서도 아마 벗어나서 아마 꾸준히 상승하더라도, 그러니까 길게 보면 엄청난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매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두 번째 기업은 다우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라드견 대표 측과
측이 이제 김익래 회장, 그러니까 다우데이터죠. 다우데이터의 회장인데, 이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탁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래 보이는데 이제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라더견 대표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검찰에서 어차피 수사하면 몇 주 내로 다마 길면 몇 달 내로는 다 발표가 될 테니까 저희는 그걸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 부분들을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상의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기업과는 달리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부터 오른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부터 지금 주가가 슬슬 오르기 시작해서 급등한 거 보면 아까 삼천리나 서울가스나 이런 거보다는 늦게 시작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급등을 했고 아마 이제 계속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은데 요때 이제 매도들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매도가 나오기 전에 보면 주가 차트상으로도 보면 여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대량 매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탈하는 조짐들이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하면서 차트를 중심으로 보셨던 분들은 4월 10일에서 12일이 이미 약간의 어떤 1차적인 이탈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미리 아마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탈은 4월 19, 20, 21일 날이 이제 쭉쭉쭉 빠졌는데 4월 20일 날이 이제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이제 다우데이터의 이제 김익래 회장이 140만 주를 이제 43,000원에 블록딜로 통째로 이제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라더견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누가 받아가서 그걸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치면서 하한가를 만들고 이것들로 인해서 쭉쭉쭉쭉 다른 것들이 다 이제 레버리지 받아놨던 그런 대형 종목들로 다 연쇄적으로 가면서 8개 종목이 다 한가를 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연성은 높지는 않지만 일단은 검찰 조사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 요 매도한 다음 날도 보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완전히 거래가 없거나 하한가를 갔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 날 많이 빠진 요 날이 21일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 날 점하한가 간 날은 다다음 날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매도한 행위 자체가 뭔가 어떤 문제가 됐거나 또는 트리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럼 누가 그럼 이걸 사갔느냐, 그리고 사서 시장에 실제로 물량을 내놨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전에 주가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신호들이 조금씩 나온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가스를 보면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우량한 자산주 중에 하나예요. 되게 유명한 자산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펀드 중에도 보면 해외에서 이제 피델리티라는 펀드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분이 계속 줄어드는 공시들이 나오는데 7%, 그다음 5.9 계속 줄어드는데 어느 가격에 주로 다 매도를 했냐면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피델리티조차도 14만 원, 18만 원 정도면 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실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주가가 더 올라서 50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피델리티조차도 아마 판단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분이 4.55%까지 떨어졌을 때 공시한 게 약 18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5% 지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특별히 공시할 의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5% 미만 떨어지면 나머지도 시간이 가면 분할해서 다 매도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델리티도 아마 요 이후에도 계속 아마 팔면서 매도하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요 구간이거든요. 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요 구간에 약 32만 주 정도를 팔아요. 32만 주를 또 팔고, 그러니까 대성홀딩스는 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서울가스의 이제 회장이죠.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영민 회장이
10만 주를 45만 원에 이제 팔게 됩니다. 45만 주에, 그러니까 45만 원에 팔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사실 공시한 거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하고 결탁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날 보면 이제 서울가스 역시 마찬가지 보면 뭔가 매도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걸 이제 매수 세력으로 해서 이제 붙였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때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요때부터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쭉쭉쭉 무너지는 이제 8개 종목이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과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을 피해갈 수 있었을지, 뭐 얼마에 팔았어야 됐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8개 기업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대성홀딩스, 다오데이터, 성광, 세방, 그 다음에 서울가스, 삼천리,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이렇게 8개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요한 숫자들만 좀 썼는데 이 숫자를 쓴 건 뭐냐면 이제 매출액, 첫 번째는 매출액이에요. 1조 2,500억.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죠. 9조 1,700억, 1조 2,900억.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 36억, 2천억, 144억, 1,000억. 어때요? 적자 기업이 없어요. 적자 기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BPS라는 값인데 주당 순자산이란 값이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ROE. ROE는 대다수가 한 자리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우데이터하고 세방 정도가 한 10%대 정도였고, 나머지는 보면 이제 한 자릿수, 중반 이하거나 뭐 뒷자리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BR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PBR이 보면 뒤에 옆에 있는 건 5년 평균 값이에요. 5년 평균값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자산주 베이스들은 5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좀 높거나 낮거나 하는 형태로 계속 거래되거든요.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성홀딩스가 지금 5년 평균이 0.91배인데 현재 주가 2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87배예요. 그러면 과거에 5년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성홀딩스의 평균적인 그냥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그러니까 24,000원이 그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고가가 13만 9천원이었으면 요 가격보다 거의 5배가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PBR이 몇 배가 같냐면 4배가 같다는 얘기예요. PBR이 4.0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추가로 뭔가를 매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우데이터나 아까 또 뒤에 나오는 다올투자증권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늦게 시작한 기업들이라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뭐 55,000원까지 갔다 지금 15,000원이고 선광 이런 회사 보면 지금 29,000원 약 3만원인데 17만원까지 갔어요. 거의 6배 가까이 오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ROE도 3.6%, 5년 평균이 현재도 4.26이에요. 그러면 성광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은 이 평균적인 값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0.71배라고 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거래되거나 좀 올라도 한 배 정도. 그러니까 한 배라는 게 뭐냐면 이 5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약 2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지. 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자체가 뭐 17만 원까지 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금액인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수익성은 예전하고 똑같은데 가격만 5배, 6배씩 폭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높은 밸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였다는 거죠. 세방도 뭐 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세방은 성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다우데이터 되게 우량하고 이 중에서는 1등이라고 봐야 되고요.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방, 다올투자증권 요 정도는 하림지주 요 정도 4개 기업들은 그래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기업들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자산주예요. 가스회사, 그 다음에 홀딩스, 지주회사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뭐 다우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우데이터, 키움증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맞물려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광, 세방 이런 회사들은 다 물류회사들이거든요. 하역하고 물류하는 회사들. 즉 이 8개 기업의 공통점을 보면 이래요. 다올투자증권은 약간 뭐 조금은 금융 쪽이니까 조금은 다른 예입니다만은 이 8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의 특징이 첫 번째가 자산주예요. 자산주. 기본적으로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자산이 많지만 수익성이 높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홀딩스가 많아요. 땡땡땡땡 지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림 지주 이런 거 지주 회사고, 다우데이터 지주고, 홀딩스라 붙은 기업도 지주 회사거든요. 세방 이런 기업들도 밑에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산주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이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그러니까 우리 뭐 영화도 뭐 작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렇게 뭔가 그 스토리 있잖아요. 우리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희망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폭등시키고 매집하고 뭐 매각하고 빠져나오고 뭐 이런 형태들을 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들이 아니에요. 삼천리 2천억씩 흑자네요. 하림지주 2천억 흑자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전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의 유형에서 상당히 벗어난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산주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가치 투자자들도 매우 자산주로서, 우량 자산주로서 많이 관심 가지고 보는 기업의 유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러니까 싸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서 되게 좋다 그러면서 아마 수익을 내신 투자자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샀던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금 떨어질 때 뭐 사봐야겠다 했던 분들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마 손실이 좀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주나 홀딩스 이런 것들, ROE가 그러니까 한 자리인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구하실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PBR 하나로 한다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비교할 때 요 RO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5년짜리. 이게 삼천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평균이 3.1%,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성이 3.1% 정도의 자본을 운영해서 수익성을 3.1%를 벌어내요, 복리로. 그리고 작년에 최근 연도에도 3.5%예요. 그러면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평균 여기 보세요. 밸류에이션은 0.32배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34만 원에 0.3배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즉 10만 원 초반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11만 원, 12만 원에. 그리고 지금이 0.41배예요. 그러면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자체가 삼천리가 5년 동안에 수익성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페어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2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 18,000원까지 갔는데 ROE가 6.9%에서 8.9까지 올랐으니까 얘보다는 더 갈 수는 있어요. 하림지주는 지금 가격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다우데이터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맞고요. 다올투자증권도 4,2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있는 ROE로 보면 이 회사도 뭐 대략 뭐 한 6, 7천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늦게, 이게 나중에 뭐 주가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늦게 시작한 케이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더 올리지는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적정 주가 정도까지 갔다가 그냥 같이 매물에 맞아 있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나마 좀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이 8개 중에서는 하림지주, 다올투자, 네, 여기 다오데이터, 세방, 요 4개 기업 정도가 그런 거고요. 나머지 4개 기업들은 전부 다 그냥 비슷한, 과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밸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뭔가 상승해서 뭐 엄청난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기업들 중에서 아까 수익성은 있는데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은 몇 년 전으로 다시 간 기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다시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계산해서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적정 주가를 봐도 이 8종목의 적정 주가를 저희가 체킹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직접 계산하고 있는 차트인데 맨 위에 있는 점선 라인이 매우 고평가예요. 이게 1년짜리 데이터인데, 그러면 이제 이 대성홀딩스만 하더라도 주가가 6만 원일 때도 이미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15만, 뭐 이 정도까지 13만 원, 14만 원 갔으니까 매우 비싼 상태에서 급락하면서 지금 이제 적정한 가격에 온 거예요. 적당한 가격에 지금 온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서야. 그리고 다우데이터 보면 다우데이터는 진짜 과거에 매우 쌌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상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늘 증시에서 만년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량 계열사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정점에는 임원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다우데이터 밑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키움증권도 있고요. 사람인도 있고, 뭐 또 그 외에 많은 좋은 뭐 투자 회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고평가 갔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뭐 얼마나요? 한 2만 5천 원? 네, 이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평가 영역에 좀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한 5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따 지금 다시 떨어져서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요런 이제 구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우데이터는 뭐 지금은 좀 싼 가격까지 좀 영향을 받아서 뭐 했지만 제 가치를 아마 찾아갈 수 있는 뭐 몇 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광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오히려 이때는 저평가였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때 지금 적정 주가가 오히려 주가 오르는데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매우 고평가돼 있다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방이라는 기업도 보면 저평가 있다가 계속 고평가 있다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뭐 그런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가스도 역시 고평가에서 지금 떨어져서 이제야 원래 가격 이하에 떨어져가지고 적정 주가보다 살짝 낮은 이런 정도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저평가 이때 늘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돼서 여기까지 갔으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끌고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원점이 왔습니다만은,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같이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주식 네이버에서 밸류라인이라고 치면 이런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이런 정보들, 그냥 진단 한국 주식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밸류에이션이 0점으로 나오면 그냥 매우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요런 형태 있잖아요. 요 가격에 오면 밸류에이션 0점이 나오는 거고요. 요 맨 밑에 있으면 밸류에이션 5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전 종목을 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많이 오르더라도 0점이면 언제든지 내가 뭐 이렇게 수급을 보시든 차트를 보든 내가 어떤 지지선을 그어놓고 그 이하로 오면 지금은 거품이니까 무조건 일단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전략을 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림지주는 다시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왔고, 다올투자증권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이제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진 않은 상태고, 그래서 다올투자증권도 지금 보면 좀 그래도 이 밑에서 얘가 빠르게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성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라인 사이트에서 요 8개 종목을 제가 직접 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개 종목을 좀 이제 빠르게 살펴볼게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대성홀딩스라는 거를 밸류라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종목 진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종목 진단에 들어오시면 이게 점수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재무에 대한 안전성, 사업에 대한 독점력,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3점이에요. 그러니까 25,000원, 25,800원일 때가 지금 3점이거든요. 근데 대성홀딩스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39,000원이거든요. 139,000원. 그러니까 지금이 보면 약간 싼 가격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가격에서 약간 싼 거. 이게 5점 정도 가면 매우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0점으로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기 좋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무 차트에 오셔가지고 6번에 이게 싸게 거래되는가 보면 이런 자산주들은 그냥 딱 차트 한 개만 보시면 돼요. 얘 하나 보는 거거든요. 얘 하나. PBR. 이게 과거 10년치예요. 이게 길게 보면 20년까지 보실 수 있는데 수익성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면 PBR, 주가 순자산 매수라는 0.3, 0.5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때만 지금 과도하게 높게 지금 거래가 됐던 거거든요. 3.68까지 갔다 지금 뚝 떨어져서 0.83, 그 다음 더 떨어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차트 보시면 이 녹색에 있는 주가가 이 위에 있는 주당 순자산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아까 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ROE가 이게 평균적으로 4.8%고 작년에는 0.7%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넘어간 요 지점 자체부터는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싼 영역이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좀 안 사시는 게 맞고,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그냥 추세를 쭉 보시다가 꺾이기 전까지 그냥, 여기는 밸류에이션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비싼 가격에 들어갔는데 얼만큼 더 비싸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트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냥 다 그냥 팔고,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탈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다우 데이터 한번 볼까요? 네, 다우 데이터를 보면 네, 다우 데이터도 뭐 주가가 이렇게 거래되다 뚝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진단 내역을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밸류에이션이 5점이잖아요. 다우 데이터는 지금 현재 15,000원대가 주가가 되게 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아까 다른 기업에 비하면 다우 데이터는 좋고 싸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똑같이 이제 6번에 와서 보면 네, 이 회사가 지금 이 기업이 주당 순자산액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안 올라가고 요 밑에 있는 요 시점이 있잖아요. 2022년도 6월 달에 보면 주당 순자산이 25,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이건 진짜 싼 거거든요. 이 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다우 데이터는 ROE가 11%예요. 평균이.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이면 주당 순자산과 주가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실적도 좋고 하면서 18%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 주당 순자산이란 파란색 차트를 뚫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뚫어도 이상이 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35,000원, 여기가 30,000원 찍혔지만 실제로 50,000원이니까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저희가 분기에 저희가 차트를 찍으니까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였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좀 비싼 거죠. 지금 다시 떨어져서 다우 데이터는 사실상은 라드겐 대표 측이 이 회사에 뭔가 개입하기 이전의 가격, 그러니까 이전의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우 데이터는 좀 빠르게 아마 주가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자산주 중에서 똑같은데 올라갔다 내려온 기업들은 아마 변화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성광이라는 회사 한번 보죠. 성광도 거의 한 6배 가까이 올랐는데, 성광이라는 회사 보면 여기 이렇게 기업 개요들이 나오죠. 뭐 하역과 임대사업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주가가 여기까지 갔다가 네, 뚝 떨어진 이런 형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진단을 보면 네,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이 네, 5점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싸다 이런 형태로 들어간 거죠. 지금 얘가 29,000원, 2만원, 3만원도 깨졌었거든요. 깨졌고 이게 17만까지 갔던 거고 17만 원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 0점이었을 거예요. 0.1 수밖에 없고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주식이 말도 안 되게 거래되는 거를 조금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싸게 거래되는 거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 회사 원래 이렇게 거래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ROE가 한 3, 4%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PBR도 보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가격이 이상한 거거든요. 요 가격이 지금 이상 가격이고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 투자하면서 다시 이 가격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주가가 다시 이 밑에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싸서 밸류에이션이 5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요 사이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아예 안 오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 주당 순자산이라는 게 올라가는 속도만큼 주가도 상승하겠죠.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서 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당 순자산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특별한 변화가 없고는. 그러면 주당 순자산의 성장률이라는 게 아까 좀 어렵지만 ROE라는 지표거든요. 그게 한 4%대니까 여기서부터는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4, 5% 정도 된다라고 보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더 많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반등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4%는 아니겠죠. 뭐 20% 나올 수도 있고 30%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길게 쭉 잡아 당겨서 앞으로 지금으로 시점부터 5년, 10년 당겨보면 연평균 한 5% 정도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 개만 더 볼까요?
좀 더 많이 올랐던 기업 한번 볼까요? 서울가스 한번 보죠. 서울가스. 네, 서울가스도 98,000원인데 5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얘도 뭐 네, 이렇게 그려졌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려졌고 3년짜리 보면 네, 이렇게 돌아온 건데 진단 점수를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 4점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5점이면 매우 저평가고 4점이면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4점 정도 됐고 이 서울가스가 50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50만 원이면 이 밸류에이션이 0점이었겠죠. 0점, 빵점. 그럼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는 내가 투자할 때 싸냐 비싸냐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죠. 난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간에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내가 좀 싸고 좋은 주식을 사겠다 하면서 이게 0점일 때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싼 거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재무 차트에서 제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가를 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서울가스도 ROE가 평균 한 5년짜리 평균이 4.7%고 작년이 1.7%고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는 많이 오르는데 수익성이 안 나냐 보니까 가스 회사들이 대부분 다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거도 보면 제일 비쌌을 때가 0.85배, 제일 쌌을 때가 0.3배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순자산이 주당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20만 원에 0.8배면 16만 원이잖아요. 28, 16, 그죠? 낮았을 때가 0.35배, 0.3에서 4라고 칩시다. 0.4면 8만 원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뭐냐면 8만 원에서 한 16만 사이를 뭐 지루하게 이렇게 주기를 두고 이렇게 한 번씩 좀 수익성이 좋아지고 가스 회사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 그 가격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50만 원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거래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되고 저평가됐다가 이렇게 붙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이 뭐냐면 한 17만 원 선이면 그냥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뭐 98,000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오르더라도 한 16만 원, 17만 원 가면 거의 고점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도 다시 50만 원대를 또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뭐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울 거고요. 여기 보면 이런 ROE 값들이 있잖아요. 1%. 5년 평균이 4.7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8개의 기업을 뭐 제가 다 쳐보드리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자산주였고 적자 기업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걸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난이도가 되게 높았을 것 같다. 그래서 라드기현 대표가 어떤 인터뷰에서는 뭐 이거 한번 뭐 찾아봐라 못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던 이유도 아마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작전이라고 하는 거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주를 찾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자산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자금이 많아서 그걸 다 시장의 물량들을 먹고 해소하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거래량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으로도 주가 관리가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설계한 사람이 상당히 이런 자산주 베이스, 거래량이 작은 것,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 뭐 이런 것들, 시장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을 받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상승시켜온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서울가스가 아까 50만 원까지 갔지만 40만 원대도 용기 있게 아마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어떤 선을 깨지 않고 꾸준히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떤 패턴에 익숙해지면 이게 위험한 신호가 뜨더라도 그때도 잠깐 그런 신호가 있었는데 계속 얘는 올랐기 때문에 계속 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걸 믿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실을 볼 때는 순식간에 보고 이걸 복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기 전에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과도한 어떤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 신용 이런 거 쓰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하실 때도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몇 가지들 좀 체크해 보시고 좀 비싸다 하면 사야 될 때는 사지 마시고
쌀 때 사면 좋고, 만약에 이제 비싸졌는데 내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차트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이미 수익을 확정이 돼 있을 테니까 다 매도하셔서 좀 자산들을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8개 종목들은 사실상 저희도 자산주로 많이 소개했던 과거에 많이 소개했던 기업들이라서 다 익숙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여기에 사용이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굉장히 우량한 자산주 맞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맞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좀 좋은 기업들,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빨리 제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걸로 손실을 보이신 분들이 있다면 잘 복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좀 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우리 8개 기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